많은 책은 자신의 성 안에 있는 낯선 방들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한다네. 프란츠 카프카가 쓴 카프카의 아포리즘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책들은 저조차도 몰랐던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발견해주며 때로는 생의 의지까지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어떤 책이 당신 안에 있는 낯선 방문을 열어주었나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장성욱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장성욱입니다. 네, 먼저 장성욱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수족관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최근에 첫 소설집 화해의 몸짓을 출간하셨어요. 첫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책이 나오고 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별로 기회가 없어서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개간 아시아에서 이제 제 소설을 이제 영어로 제가 직접 번역할 일이 생겨가지고. 아, 본인이? 네네. 와, 영어 잘하시나 봐요. 잘 못해가지고 저는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고생을 너무 해가지고. 네. 그래서 첫 줄부터 막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는 좀 운이 좋게도 그 예술 위해서 하는 그 기금을 받게 돼가지고. 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약간 기분은 좋으셨겠어요. 그래도 기금 받게 되면 생활을 할 수 있는 윤택함이 좀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소설을 고칠 생각을 하니까 또 막막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첫 책을 내기까지의 과정이 되게 궁금한데요. 첫 책 나오기까지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순간이나 아니면 어떤 우여곡절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 책을 내는 걸 좀 많이 포기를 한 상태였어요. 제가 뭐 인기가 있는 작가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뭐 욕심이야 있지만 뭐 욕심만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우연하게 이제 아시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 제가 외국으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체류를 잠깐 하라고. 근데 이제 비행기 표가 미뤄져가지고 되게 짜증을 내고 있었는데 연락이 와서 뭔가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좀 운이 되게 좋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수정을 결국 이제 외국에서 하게 됐는데 네.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한국말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오로지 이제 내부에 있는 말로만 수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인상적인 말씀이셨는데 한국어가 없는 공간에서 수정을 하게 됐을 때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 소설을 읽어봤을 때 문장이 매우 탄탄하고 또 이렇게 흡입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표지를 봐도 이게 어떤 수면이 바다인지 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으로 사람이 잠겼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 손만 물 위로 뻗어나와 있는데요. 바다나 강이 배경인 소설이 이 책에 실리지는 않았는데 작가님 소설 속 분위기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표지는 어떠셨어요? 이 표지를 처음에 이제 편집을 해주신 이제 김지은 소설가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던 건데요. 네. 그러니까 딱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느낌이 좋아서 이거다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 밖으로 뭔가 구해달라는 듯이 손짓을 하고 있는데 밖에는 되게 어두운 분위기고 그래서 이게 그 제목하고 좀 괴리가 느껴져서 저는 딱 바로 마음에 들어서 골랐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표현하는 제 소설 분위기하고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 책에 6번째 실려있는 단편소설 제목 제가 아까 여담으로 제목을 좀 더 강렬하게 하셨으면 했는데 화해의 몸짓을 표제작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왔다가 냉전 중에 한 커플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중년 남자를 차에 태웁니다.
그 남자가 자꾸만 차 안에서 의심 사는 언행을 일삼는데요. 시골 어두운 지방도로 위를 차로 달리며 진행하는 이 이야기가 불길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소설이었습니다. 지금도 제목과 약간 내용이 아이러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설을 표제작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편집자님도 그렇게 권해주시기도 했고 저도 이 소설을 처음 쓸 때부터 이게 표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목을 지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블러핑이라고 하죠. 좀 네. 제목을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읽고 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접하게 된 네. 경험을 좀 독자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화해라든지 뭐 힐링이라든지 그런 게 한동안 되게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읽는 독자분들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화해에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시각을 좀 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마음이신지 저도 좀 알 것 같은데 저도 제목을 좀 이렇게 다정하게 하고 내용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첫 책을 내고 나서 진행하신 인터뷰에 보면 철저하게 구조를 짜고 소설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장의 소리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소설가님들이 철저하게 구조를 안 짜고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저의 편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작가님도 떠오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한참 굴리다가 이제 됐다 싶으면 쓰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이 어떤 이미지에서 출발했는지 조금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스포일러 말씀하지 마시고. 네네. 이미지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이미지란 말뜻 때문에 그림이나 뭐 장면 등을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미지가 어떤 관념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소설집에 실린 꽃을 보면 멈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대학생 때 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글 쓰는 사람은 인도에 가지 마라. 인도에 가면 왔는데? 망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되게 오랫동안 기억을 하면서 왜 인도에 가지 말라는 걸까를 되게 오랫동안 궁금해하다가 네.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생각이 뻗치는 거죠. 이제 뭐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이유가 뭘까? 뭐 그런 걸 시작하면은 이제 뭐 광고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정말 또 다른 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딱 시동이 걸려서 소설로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계기가 네네. 어떤 장면이라기보다는 인식의 연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그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지가 워낙 강렬하기도 하고 세서. 많은 경험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차단을 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 사랑하는데 2번 가자고 하면 고민하게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비극의 제왕 또 어제부터 사람들이 내가 웃어야 같은 작품들 보면요.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목도하면서 저 불행이 나를 비껴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하는 그래도 저 삶보다는 내 처지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통의 정서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어떤 단면을 포착하는 씁쓸하고 날카로운 인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서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남과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릴 때부터 경쟁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들은 하면 할수록 좀 자기 자신이 비참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관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낫지 아니면 쟤는 나보다 낫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가 자기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인물들에 제가 좀 애정을
애정이라고 해야 되나 좀 삐뚤어진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관찰을 하는 걸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소설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타나지 않나. 근데 물론 실제 세계에서는 별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그게 당연시 되어 있어서 그 비교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게 되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픈 방식 이런 거에 대한 날카로운 소설가님의 인식이 돋보이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에 실린 낭만적 사람과 사회는 문예지에 발표하지 않은 미발표작인데요. 그 단편집을 읽어주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보너스 트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소설 보면 화자가 이웃집 아이에게 밥을 사주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때문에 우픈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픈을 우리가 이제 웃기지만 슬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보너스 트랙이 어떤 작품인지 조금 소개를 더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일단 제 소설집을 그래도 선택을 해서 사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발표작을 실게 됐고 제가 문창과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수료까지 했었는데 그때 시절에 대한 어떤 송가? 그러니까 송가요? 그때 시절에 바치는 이야기? 네. 그리고 수많은 대학원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초고 과정에선 너 나이 30 넘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뭐 그런 대사들이 있었는데 너무 제가 제 자신의 뼈를 때리는 것 같아서 삭제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뭐 작품 내적으로는 이제 나와는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진정성 있는 행위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을 좀 반성을 하는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너무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관심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8편의 수록작 중에서 그래도 작가님이 최애 작품으로 꼽는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소설을 수정을 하면서 애정들이 다 생기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은 이제 그 내가 웃어야라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의 인물들이 전부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서 다 강자이면서 약자이고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도 하고 악인이면서 서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집 안에 있는 소설들을 쓸 때는 저는 제 자신이 약간 코미디 작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만 유일하게 이제 뭔가 소설적인 기교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읽히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이 이야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아이러니하게 좀 소설적인 소설이 나오지 않았나 제 기준에서 그래서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네, 내가 웃어야 라는 작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가의 말에 보면 집에서는 글을 쓰지 못해서 연희문학 창작촌, 토지문화관, 에버덩, 글을 낳는 집 이런 여러 곳에 작가 레지던스를 돌았다 이렇게 쓰셨는데 되게 많이 다니셨네요, 진짜. 그 공간의 특징이나 장단점 혹은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각각 레지던스들이 모두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어서 어디를 딱 추천하기보다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장소를 고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희문학 창작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활동을 하면서도 편하게 지낼 수가 있고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다른 작가들이나 다른 장르의 작가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교류를 원하신다면 그쪽이 좋은 것 같고 또 예버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도 쪽에 있어서 봄에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거기랑 반대로 이제 글을 낳는 집은 전라도 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가을에 절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은 소식에 따르면 이제 토지에 에어컨이 설치됐다고 하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되게 오래전에 저 토지에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때 선풍기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저는 2군데에 있었는데 토지문화관하고 연희문학창작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집에서 써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작가마다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재밌는 기억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화나 에피소드? 항상 가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거기서 만나는 다른 작가분들인 것 같아요. 에피소드라기보다 이제 재작년인가 봄에 예버덩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과나무를 심은 적이 있을 때 그 앞에 밭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내일이 종말을 오려고 그래서 저도 심으면서 작가들하고 심는데 다들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네. 사람들이 되게 작가스러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혼자 속으로 되게 많이 웃었는데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하나 있는데 토지문화관에서 그 제가 있는 방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경희 선생님 살아계셨을 텐데 박경희 선생님이 저한테 밤에 잘 자고 있냐고 물어보셔서 잘 자는데요? 그랬더니 거기 귀신 나오는 방인데 라고 놀리셨던. 귀신 얘기는 어느 레지던스를 항상 있는 것 있죠. 같아요. 네, 그 뭔가 그런 것들이 또 레지던시의 또 흥미를 돋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어디서 작업하고 계세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그냥 동네 스터디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요. 중고등학생들도 많고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많아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 자극이 되시는구나.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니, 좋죠. 아무래도 소설이라는 작업이 확실히 좀 힘든 작업이기도 하니까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왠지 좋은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병석, 보라, 미니. 소설을 끝까지 읽은 독자들이 있다면 세 사람의 이름을 한 번만 육성으로 발음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소리내서 발음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 봐요. 병석, 보라, 미니. 이 세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제가 20대 시절에 이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글을 쓰지 않았던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이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연히 뭔가 좀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다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결심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 책이 나오게 되면은 이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놔야겠다, 기록을 해놔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결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켜져서 저는 대단히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그래도 소설가가 돼서 책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그런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되게 또 든든한 것 같기도 합니다. 독자들의 반응 같은 거 혹시 살펴보시나요? 뭐 인상 깊은 리뷰나 반응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번 책이 나오고선 따로 살펴볼 기회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독자와의 만남 같은 걸 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예전에 기억 중에 이제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네. 제가 2015년도에 처음 등단을 했을 때 이제 수족관이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독자라는 걸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 네.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네네. 이제 1월 1일, 2일에 막 이렇게 검색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악플 중에 하나가 악플?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너무 재밌어서 기억을 하는데 네. 조선일보는 무슨 일진이 쓴 일기 같은 걸 뽑아놨네? 라고 적혀있던 악플이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한 며칠 동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설 되게 센스 있다고 봤는데 뭐냐면 거기 어쨌든 그 각각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내부의 서러움 같은 게 되게 해학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센스 있다라고 봤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시기도 하시는군요. 네, 뭐 나름 정확한 평이 아닌가. 그 캐릭터들은 그렇긴 하니까요. 네. 네. 그 현재 집필 중이시거나 앞으로 쓰고 싶은 이야기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청탁이 없어도 계속 쓰는 편인데요. 네. 최근 한동안은 이제 그 한국에서 글 쓰는 사람이 중심 인물로 나오는 소설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그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 마지막으로 한 편 정도 더 쓰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쓸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장편을 하나 초고를 냈는데 이제 그걸 지금 퇴고하고 있습니다. 왕따 이야기인데 출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네.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되게 열심히 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작가님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작가가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장성욱 소설가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은 민혁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회사에 1차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면접을 보고 있을 누군가들을 생각하니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독서실에서 일찍 빠져나와 그저 산책이나 할 요량으로 동네를 배회하다 사고를 목격했다. 민혁은 가로수 뒤에 서서 차를 들기 위해 낑낑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절대로 잘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그때 오철민이 손가락으로 민혁을 가리켰다. 후에 인터뷰에서 오철민은 위급 상황에서는 손가락으로 지목해 부탁을 해야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정보를 민방위 훈련에서 배웠다고 말했다. 진심이세요? 이 마당에 진심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끝나면 너만 배은망덕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해야지. 제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묻지 말고 그냥 말해. 슬슬 지겨웠다. 쓸데없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후회가 들었다. 그때 차가 터져서 우리 전부 다 다치거나 뒤졌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민혁은 앉은 채로 서동욱의 멱살을 붙잡았다. 그가 신경질적으로 붙잡힌 손을 쳐냈다. 멱살을 잡고 있던 손이 떨어지며 맥주가 든 잔을 쳤지만 거품이 조금일 뿐 쏟아지지는 않았다.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이 알면 실망한다. 무슨 실망요? 형 그때 반바지 차림이었잖아요. 면접 가는 길 아니었잖아요. 차 밑에서 끌려 나와 얼굴을 가린 채 욕지거리를 뱉고 있는 서동욱을 보며 민혁은 자신은 아직 괜찮다는 생각을 했다. 적어도 재수없게 차에 깔리진 않았잖아. 생각이기보다는 믿음에 가까웠다. 후에 이뤄진 인터뷰에서 민혁은 자신이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고 말했고 회사는 면접까지 포기하고 생명을 구한 그의 정의로움을 치하하며 특별 채용 대상자로 지정했다. 회사와 민혁 사이의 미담은 온갖 매체를 타고 빠르게 전파되었다.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저 사실대로 말하기 조금 부끄러웠을 뿐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소설집 소설들이 사실 대화가 많아가지고 낭독을 하기 좋은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수족관을 가지고 와서 읽었었는데 제가 사실 그 소설을 내고는 좀 많이 부끄러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폼을 잡는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많이 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나이가 좀 더 들면 써야지 이런 문장은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이번에는 다른 걸 읽어야겠다고 뽑아왔고요. 네. 이 장면이 이 소설을 대표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네. 제 소설집에 관통하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뽑았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딱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도 연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바로 My Favorite입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왠지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장성욱 작가님이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그 미국 드라마에 빠져있는데 그 더보이즈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슈퍼히어로물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 드라마는 이제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들이 사실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 사이코패스라면 이런 전제로 시작을 하는 약간 풍자극 비슷한 드라마인데 네. 이제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슈퍼맨 같은 사람이 네. 겉으로는 정의로운 영웅인 척 하지만 네. 뒤로는 이제 기업과 결탁해 상품을 팔아먹고 범죄를 저정하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영웅들에게 피해를 받던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네.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 네.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그럴 법합니다. 저도 그런 종류의 드라마를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트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네. 히어로물이고, 또 마블에서 나온 그 히어로물들 보면 약간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드라마는 그 규칙의 뒷면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작가님 소설하고도 연결이 좀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냥 취향 자체가 그런 쪽에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이제 되게 빨리 뛰는 슈퍼히어로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뛰어가다가 어떤 여자와 부딪혀가지고 여자가 그대로 터져서 죽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주인공이 그 여자와 이제 같이 살 약속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순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이 주인공은 이제 자기가 알던 세계가 더 이상 영웅들이 정의롭지 않고 그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수를 기획하는 내용인데 꼭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 요즘에 스트리밍 그 방식이 되게 많은데 네네. 어떻게 접근해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존 프라임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네. OTT를 제가 되게 많이 쓰는데 네. 요즘에는 아마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OTT 초보자여서 딱 아는 몇 개만 알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까지 화해의 몸짓의 장성욱 소설가 모시고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나요? 아까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소설집을 읽은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와 만날 수 있어서 무척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태어나서 가장 많이 소설이라는 말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낭독을 할 수 있는 문장이 많은 소설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작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성욱 소설가님 모시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희는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나란히 누워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 이번 코너는 읽은 책도 다시 보자. 다시 읽고 싶은 책을 독자가 직접 참여해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저희 앞으로 도착했을까요?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로 살고 있는 최현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 제목은 빛나는 완전 범죄라는 단편 모음집이고요. 작가분 성함은 김민효 작가님입니다. 일단 김민효 작가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발상이 굉장히 기발하세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단편을 읽는 내내 물론 페이지 분량이 짧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쉽게 읽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가장 재밌게 읽은 제목 3개를 말씀드리자면 전자동 인간 세탁기, 그리고 송곳니 족속의 부활, 그리고 정숙혜 여사와 한수희 씨의 동상이몽 이렇게 3개의 단편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단편 제목은 전자동 인간 세탁기입니다. 일단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신자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신자라는 분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6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님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신자 씨가 일하는 요양원, 이 요양원에 어느 그룹의 회장님이 사회봉사활동을 하러 오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사회봉사활동이라는 게 순수한 마음의 사회봉사활동이 아니라 굉장히 연출된 봉사활동이고 이 안에서 좌충우돌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신자라는 분은 엄밀히 따지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요양보호사 분인데 이분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선물이 하나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자동 인간 세탁기인데요.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가 노인들의 옷을 대형 세탁기에 몰아놓고 돌아왔을 때 노인들은 모두 잠이 들어 있었다. 신자는 그들에게 베개를 받쳐주고 이불도 덮어주었다. 식기 세척기에서 막 꺼낸 그릇처럼 노인들은 말갛게 씻겨 있어 보기에 아주 좋았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노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낡고 해진 인형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신자는 커피 믹스 2개를 쏟아 머그잔 가득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천히 커피의 맛을 음미했다. 혀의 달달한 맛이 감겨 기분이 좋았다. 요양원에 취직한 뒤 유일하게 즐기는 사치스러운 시간이었다. 일단은 전자동 인간 세탁기라는 단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정말 너무 재밌게 읽은 소설책입니다. 단편 모음집이고요. 빛나는 완전 범죄, 그리고 작가님 성함은 김민효 작가님입니다. 그러면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배우 최현준 님이 소개하신 책 김민효의 빛나는 완전 범죄였습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엔잡러의 수다입니다. 본업인 글쓰기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엔잡러 작가들을 모시고 다채로운 직업 이야기,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은 이주란 작가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고 있는 이주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주란 작가님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요. 2012년 세계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선물이 당선되시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모두 다른 아버지,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준성 문학상 제10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평상시에는 보통 일을 하고요. 그리고 글 쓰고 시간이 나면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인 작가들도 그렇게 사실 것 같긴 한데. 네. 이주란 작가님 오늘 엔잡러로 모셨기 때문에 일을 하신다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의 그 일, 엔잡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한 8세부터 16세 정도가 다니는 책을 만드는 작은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운영하는 그 공간이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만드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등단한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등단을 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이 공고를 보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어떤 친구가 소개를 해준 건데 사이트를 보고 네. 그래서 덕분에 일을 지금 9년째 거의 하게 되었어요. 아, 그럼 원래는 그 기존에 있었던 학원에 가서 일을 하다가 네. 독립하셔가지고 공간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 원장님이 네. 학원을 팔겠다 그러셔서 제가 인수를 해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정말 하루 만에 결정을 하고 네.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조금 자본이 있으셨나요? 인수를 하면 인수를 하면 그 처음에는 100%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는지 신기한데 정말 하루 만에 결정을 하고 네. 바로 대출을 받아서 시작해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갚았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머. 야, 놀라운데요? 그 아이들이 학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야기, 그리고 그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셨는데, 그림은 미술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이야기는 작가님하고 같이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이야기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성인을 만약에 대상으로 글을 가르치거나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마다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성인도 다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아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제 같이 글을 쓰는데 네. 평균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어떤 분위기의 책을 원하는지를 물어봐요. 모험 같은 걸 할 건지 아니면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막 재밌는 걸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분위기 같은 걸 말해주면 네. 인물을 먼저 정하게 같이 해요. 인물을 정하고 나면 그 인물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 인물이 어디 있는지 아이가 말해주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글을 잘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 무서운 얘기 좋아하는데. 무서운 이야기가 쓰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웬만하면 안 무서워서 그런가? 그러면은 보니까 1년 동안 아이들이 직접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해서 동화가 책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게 의외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담담하게 다음 책 작업에 들어갑니다. 네, 막 크게 좋아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어머. 그리고 의외로 과정이 힘들잖아요. 네. 이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되게 좋아하고 이제 과정을 즐기면서 즐겁게 했던 친구들은 되게 담담하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고생하는 애들은 유종임이라고 생각해서 행복해하고 그냥 되게 행복하게 잘 했던 애들은 그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네. 야, 그게 아이들도 확실히 자기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놀라운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일을 9년째, 아까 10년째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을 어쨌든 상대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확실히 쉽진 않을 텐데 그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켜보시면서 느끼셨던 점이나 또 특별한 기쁨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워본 적이 없어서 네. 잘 모르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직접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이 엄청 큰데 제가 9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년을 다닌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7살이었다가 네. 16살이 된 거죠. 와. 그거를 지켜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제 아이는 아니지만. 엄마의 네네.
제 친구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글쓰기 하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계속 아이들한테 자, 우리 똑바로 앉을까요? 네. 조금 있다가 나갈까요? 뭐 이런 얘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도 마지막에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네.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보면 수업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이끌어 가긴 하시지만 그래도 또 아무래도 이제 소설을 쓰시다 보니까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배우는 점이 정말 많아요. 힘들 때도 물론 있는데 네. 배우게 되는 순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네. 이제 요즘에는 여름이 늘 폭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엄청 또 폭염인 날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상가 전체가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왔지만 복구가 어렵고 네. 한 30-40분이 더 걸릴 거라고 혹은 더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듣고선 이제 제가 밑에 편의점은 어떡하지? 냉동식품이 다 녹을 텐데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저희 그날 오게 되는 친구들의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네. 오늘 에어컨을 틀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수업을 원하면 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업을 하던 친구들한테는 네. 괜찮을 때까지는 하고 가고 아니면 지금 집에 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한 명 빼고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귀엽다.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냥 해야 될 시간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네. 덥지만 참고 네. 덥다고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일이 한번 기억에 많이 남고 네. 또 정말 많은데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 되게 단순한 진리를 말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기 책을 다 만들고 나면 작가의 말을 쓰거든요. 그때 어떤 한 친구가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도요. 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그 느낌을 받으면서 그래 나도 건강하고 재미있게 살면 되지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큰 감동을 느끼고 네. 뭔가 배우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건강하기도 어렵고. 그러네요. 네, 재밌기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도 어떤 영화에서 아이들끼리 나누는 대화 보면, 이제 그 친구랑 계속 싸우니까 그 친구 만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린아이가 나 그럼 걔랑 언제 놀아? 이렇게 물었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노는 게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많다고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또 재미있는 얘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작가님 이야기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저희 엔잡러의 코너 중에 엔잡러의 하루 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주란 작가님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생한 하루 루틴, 시간표를 읊어주시는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가님이 일과를 시간표에 따라 나열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디테일하게 그냥 쭉 잘 풀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풀어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제가 진짜 그게 달라요. 엄청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진 않지만 네. 평균적으로 주 3일은 일을 하고 주 3일은 글을 쓰고 하루 정도는 쉰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출근할 때는 8시 정도에 기상을 해서 네. 밥부터 먹어요. 네. 밥부터 먹고. 뭐 드시나요, 아침에? 아침 거의 밥을 먹는데 오늘 아침에는 피자를 먹었어요. 저도 그래서 아침에 핫도그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밥을 먹고 이제 집안일을 시작해요.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집안일을 1시간 정도 하고 이제 집안일을 했으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 준비를 하고요.
출근을 보통 1시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배가 고픈 상태로 애매한 상태로 출근을 해서 네. 저녁 7시 정도까지 보통 일을 하고요. 네. 집에 오면 저녁 8시가 되어서 네. 저녁을 먹어요. 네. 점심은 안 드세요? 점심은 이제 못 먹어요. 애매해서 시간이. 네. 그래서 아침이랑 저녁을 많이 먹고 네. 저녁을 보통 2번 정도 밤 9시에 먹고 밤 네. 12시에 한 번 더 먹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이제 또 휴식을 또 취해요. 먹었으니까. 네,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차려야 되고 제가 치워야 되니까 네. 힘들어서 휴식을 네. 취하면서 이제 잡무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생활을 할 때도 있고 일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잡무와 인터넷 쇼핑 네, 처리하고 네. 자기 전에 2시간 정도는 생각 같은 걸 하다가 2-3시 정도에 평균 자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안 주무시네요. 8시쯤 일어난다고 하시면은 한 6시간 그 정도 5시간 이렇게밖에 안 주무시네요. 네, 예전에는 정말 많이 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잠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많이 자거든요. 뭔가 루틴이 나름대로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쉬운 점은 잠이 좀 부족하신 건 아닐까 이런 아쉬움은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나 일할 때는 이것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출근길 커피나 아니면 영양제 혹은 노동요 또 작가님이 일할 때 그 어떤 물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꿀 아이템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이템 같은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정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딱히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은 없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있기는 해서 네. 그게 온도더라고요. 제가 편안한 온도여야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말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만 더운가? 나만 춥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신체에 닿는 온도의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구나. 네네. 네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 온도가 어느 정도가 최적화되어 있으면 좋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 같고 네. 또 이상하게 몸이 안 좋아서 왜지? 라고 생각해보면 어김없이 습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힘드시겠다. 네. 그래서 저는 습하다는 게 사실 뭔지 잘 몰랐어요. 네. 근데 몸이 안 좋다 싶으면 습하다는 걸 작년쯤에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습한 날이면 습하지 않게 하려고 집 안에 방에 네.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습기 같은 거 틀고 이렇게 하시나요? 제습기는 없지만 네. 네. 예. 아무튼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용어를 저도 들었는데 기상병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기후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병증이 좀 생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네, 저도 병에 걸렸군요. 저도 여름이 너무 힘들거든요. 네. 겨울은 오히려 추워도 확실히 이 습도가 없으니까 그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일과 글쓰기의 균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워크라이팅 밸런스라는 개념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워라벨인데 저희는 이 라가 라이팅, 네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집필하는 시간과 일을 하는 시간 안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잘 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된 적이 정말 없어요. 제가 어기는 건지 네. 세상이 습도가 높아서 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세우기는 해요. 네. 세워놓기는 하고 그래도 아까 3일 정도 소설 쓰시고 3일 정도 일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네, 하셨으니까. 평일에는 정말 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안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학원을 한
6일을 운영한 적도 있었고 2, 3년간 그리고 그 후에는 5일로 대부분 운영을 했었는데 4년 전쯤에 4일로 줄이고 네. 올해부터 3일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잘 되나 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수입이 줄었지만 네. 네, 많이 열어놔야 많이 벌잖아요. 자영업이라는 건. 네. 그래서 줄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일과 글쓰기의 균형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설은 또 분량이 많으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또 그만큼 일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좀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휴식을 아까 잠깐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주로 어떻게 휴식을 하시는지 뭐 취미 생활은 있으신지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저만 그런가요? 그 취미가 취미가 있으신가요 혹시? 저요? 저도 영화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저도 딱히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취미를 굉장히 갖고 싶은데 네. 딱히 관심이 잘 안 가고 모든 것에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은 엄마랑 강아지를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냥 네. 떠들고 놀고 네. 술 마시고 그렇게 쉬고 있어요. 네. 강아지를 엄마가 키우시니까 네. 그렇게 한 번씩 가서 네. 놀아주시는구나. 네. 사실은 저도 딱히 그 취미라고 할 만한 재기랄까? 이렇게 취미라고 하는 게 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뭘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뭐 뜨개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낚시라든지 뭐 이런. 근데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 이주란 작가님 매우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앉아서 하는 직업이니까 네. 활동적인 취미를 가져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저히. 그렇습니다. 저도. 자, 그럼 이제 문학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일로 아이들을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어린이와 대화하는 장면이 소설에도 제법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아이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읽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읽고 나면은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서글픈 그런 이상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작가님이 만들어낸 소설 속 어린이 인물들을 독자들이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을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있는 그대로 말하는 아이들. 네. 그래서 독자분들께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원래 아이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한 30살 정도부터 네. 일을 한 거니까 네. 그 전까지는 아이를 본 적이 잘 없어요. 가까이에 아이가 없었고 네. 그냥 왠지 지나가는 아이들만. 네, 어려운 대상. 네. 너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고 그 뭔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하게 돼서 이제는 뭐 아무나 저한테 맡겨만 주시면 네. 네. 이주란 작가님도 약간 아이 같은 느낌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서 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배웠나 봐요. 네. 그 지난해에 위해라는 단편 소설을 발표하셨는데 여기서도 유리라는 이름의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발표 후에 하신 인터뷰에 보면 유리가 그러길 원했다라는 마지막 문장을 쓰려고 이 소설을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가님만의 소설 마무리 방식도 궁금해집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끝나야 한다는 것을 결정을 하고 쓰시는지 쓰다가 결정이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일맥상통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역시나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을까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계획은 없고 첫 장면 정도를 생각하고 소설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쓰는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어떤 감사합니다. 강박 같은 게 없으니까. 아, 네. 그래서 첫 장면 정도를 생각하고 소설을 시작하고 끝장면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해라는 소설을 썼을 때는 이제 주인공이랑 이 유리라는 어린이가 약간 닮은 구석이 있는데요. 뭔가 약간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 같이 비춰지는데 마지막에 막 비가 오는 날 같이 둘이 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 유리가 따로 걷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래 이렇게 말하고 따로 걸어요. 비가 오는 그 날씨 속의 길을. 그래서 그 유리가 그러길 원했다라는 문장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그냥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어른이 해주는 장면을 그때 우연히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결말을 쓰는 방식은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순간에 끝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일상의 어떤 그냥 한순간에서 끝나는 것.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게 소설이라고 해서 막 극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기보다 자연스러운 어떤 생활의 일부를 환기하면서 마무리하는 거를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시도 그냥 첫 문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소설가 분들은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분도 계셔서 너무 왠지 친밀감 느껴지는. 최근에는 또 아이의 슬픔과 기쁨이라는 청소년 문학 앤솔로지에서 안나라는 소설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안나의 방학 일상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아직 읽어보지 못한 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안나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주란 소설가님의 안나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이 앤솔로지에서 슬픔을 맡았어요. 아이의 슬픔. 그래서 청소년 문학 같은 건 잘 몰랐는데 왠지 아이의 슬픔은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써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렵기는 했거든요. 제가 주목한 것은 슬픔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슬픔은 이제 양육자가 부재한 상황이어서 안나가 이제 양육자가 부재해 있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을 맞이했죠. 할 게 없잖아요. 그 한두 달간의 이야기인데 친구들이 있거든요. 2명이. 그 친구들하고 안나의 일상은 많이 달라요. 근데 같이 노는데 그 친구들끼리 우정도 약간 어긋난 거예요. 안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거든요.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것까지 어긋난 그 슬픔. 다행히 마지막에 화해를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청취자분들이 흥미를 느끼시고 꼭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또 그 앤솔로지에 덧붙이신 작가의 말을 보면 작가님께서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적으셨어요. 작가님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해지는데 왜 눈물이 나세요? 또 저만 그런가요? 저만 눈물이 나나요? 미물을 쓸까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딱히 가족들도 막 말해주지는 않아요. 잘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내가 어떨 때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좀 밝았던 것 같아요. 막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눅이 늘 들어있고. 학교 가서 그런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내성적으로 변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이상한 슬픔 같은 게 느껴지시나 봐요. 사진 보면. 네, 그 당시에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알긴 알았지만 이게 네. 재밌다, 좋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네. 슬픔이나 부끄럽다, 뭐 창피하다, 수치스럽다, 뭐 이런 감정은 수치라는 단어도 몰랐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뭔가가 좀 싫은데 모른 채로 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면은 그런 감정을 알면 슬퍼도 어느 정도 괜찮잖아요. 네. 아, 내가 지금 이렇구나 이렇게 아니까. 네. 근데 그걸 모른 채로 슬프면 뭔가 어려웠을 것 같아서 네. 사진을 보면 몰랐구나 싶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사회화를 통해서 그게 무엇이다라고 교육되지 않는 이상은 언어화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을 지금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좀 그랬던 시간들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주란 작가께서 아끼시는 문장을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좋아하는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요.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문장은 어떤 문장이실까요? 제가 가장 최근에 읽은 단편소설인 황현진 작가의 망조라는 소설의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주란 소설가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열린 문으로 불쑥 들어와 엄마는 하고 묻던 어른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른다. 부지불식간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어김없이 놀라곤 했다. 익숙해질 만도 한데 나날이 더 소스라치게 놀랐다. 없어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금세 기가 죽었다. 행여라도 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올까봐 식은땀을 흘렸다. 어디 갔어? 재차 엄마의 행방을 물으면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몰라요. 엄마의 부재를 인정하고 알리는 게 싫어서.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나의 공포가 가장 극에 달하는 순간이기도 해서 나는 주로 안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내가 잠글 수 있는 건 오로지 그 문뿐이었기 때문이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한 저의 어린 시절과 네.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소설 속의 내용은 다르지만 네. 잠글 수 있는 게 그 문뿐이었다는 부분에서 저도 참 미닫이였긴 한데 네. 반전인데요? 문을 엄청 잠그고 싶었거든요. 네. 젓가락 넣어가지고 그 소설에서 한 단락을 가져오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기니까 이제 그 단락에서 좋은 문장은 다른 단락에 가 있긴 한데 저는 그 감정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 부분을 힘겹게 골라왔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어린 시절에 느꼈던 막막함 같은 것들을 소설로 표현하는 것이 확실히 작가의 재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학원 아이들 중에서 작가님 소설 읽어본 독자가 있을까요? 있다면은 아이들 반응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으시는지. 아마 한 명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아이들은 저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제가 작가라는 거를 모르세요. 그냥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데 가끔 제가 이제 어떤 조언을 잘 하지는 않는데 중학생 정도가 됐고 책을 많이 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끔 조언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 말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랄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다급하게 네. 선생님 말 믿어도 돼. 선생님 작가야. 소설가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약간 갸우뚱하길래 제가 바로 앞에서 노트북에 제 이름을 치고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사이트에 제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그 책을 파는 사이트에 인터넷 서점 네, 거기다가 제 이름을 쳐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해줬죠. 크게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만 읽지는 마.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읽도록 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제 책을 사서 가져왔더라고요. 첫 책을요. 그래서 시험 기간인가 뭔가 바빠서 가장 앞에 있는 소설 한 편만 읽었대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약간 뭔가 무섭다 그런 느낌 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또다시 다급해지면서 아 그래? 잊지 말라니까 그래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 헤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헤어졌고 제가 그 다음 주에 제 두 번째 책을 가져와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걸 읽어라. 다를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서 하지만 꼭 나중에 읽도록 해줘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와, 그 한 번이 굉장히 에피소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왜 말씀 안 하세요? 그 학원에서 그래도 동화를 쓰고 그리는 아이들이라서 문학에 관심이 있을 법한데. 그 류승수라는 배우가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나를 몰랐으면 좋겠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서 말을 굳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돈이 많으려면 유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장편 출간 계획도 있으시죠?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떤 얘기신지 살짝만 또 너무 많이 말씀하시지 말고. 한 8월에 나올 것 같아요. 8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수정들을 좀 보고 있고. 혹시 정해졌나요, 제목? 제목도 아마 이번 주 중에 정해질 것 같아서 아직은. 미정이시구나. 미정인데 그게 문학동네 웹진에 연재됐던 거라서 사실 거기에는 제목이 나와 있기는 해요. 수면 아래라는 제목이에요. 그걸로 확정된 건 아니고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마. 수면 아래. 조금 더 재밌는 제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나의 N잡이단 땡땡이다. 정의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나의 N잡이란 땡땡이다 이거 수집하고 있거든요. 정말 흔한 말인데 다른 일을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아무튼 세상이 무섭고 낯설고 위험하다는 느낌이 자주 받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공간에 아이들하고 있으면 그 동료 선생님과 아이들과 있으면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제가 지켜줘야 하는데 아이들이 뭔가 작가님을 지켜주는 그런 느낌이신가 봐요. 그런 느낌을 받고 나 그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지켜주고 싶고 서로 그러고 싶고 우린 서로 그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그 일은 나의 힘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의 N잡이란 나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N잡러의 수다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쑥스러워해요 할 줄 알았더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도 어떤 일 하냐고 그냥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엄청 흥미로워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이주란 작가님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3분 책 광고는 누구나 책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신간을 낸 작가, 편집자 그리고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시 읽어요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들을 다시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다면 문장의 소리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학광장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번 방송과 관련된 퀴즈가 업로드됩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께도 문장의 소리와 함께하는 협찬사의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자와 함께 문장의 소리 게시판,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팟캐스트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청취자분들께도 다양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나의 첫 번째 약국 위드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W부티 컴퍼니에서 리다이치 헤어 트리트먼트 에센스를, 대학로 우리술 공간 두두에서 전통주를, BHC에서 치킨 상품권을, 자연의 벗 바이오버스에서 친환경 생활용품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작가 권혜영, 최지은,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